자, 오늘은요, 이제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웬만해서는 요약된 형태로 정보를 얻기 힘든 갈리아 원정기 당시의 갈리아의 판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유, 훌륭해. 자, 여러분, 제가 로마사 강의를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진도가 갈리아 원정기 부분이란 말이죠. 거의 이제 이 부분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어느 정도 갈리아의 판도가 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경험이 뭐냐면요. 이게 그 모든 전쟁과 정치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나라가 분열되면 반드시 망한다. 자, 요겁니다. 나라는요, 여러분, 분열되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갈리아가 원래 엄청나게 강한 땅이었어요. 옆에는 게르마니아도 두드려 패고 다니는 그런 데였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꽤 뭐라고 해야 돼? 긴 기간 동안에 왕위의 공백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브리타니아로부터도 간섭당하고, 또한 이 게르만족으로부터도 침략을 당하고, 로마군도 침략하고, 내부에서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게 된 건데, 자, 여러분, 갈리아 원정 같은 고대사를 보실 때요, 참고하실 게 뭐냐면요, 이건 아예 별도인데, 그 고대사는 지도와 유적과 상상도를 같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왠지 아십니까? 갈리아 관련한 내용들이 간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로원 내부에 있는 회의록이라든지 편지에서 갈리아족에 대한 동태를 살피는 그런 내용이지, 전반적인 정확한 문화 관련한 내용이나 정치적인 약간 권력 관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기 그나마 등장하는 하이두이족도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사절을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만 등장하지, 갈리아 원정기가 사실상 당시에 이 프랑스, 영국, 나아가 게르만족의 문화와 풍속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거의 유래요.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사는요, 제가 오늘도 상당히 노력을 할 텐데 지도와 유적과 상상도를 같이 보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공화국이 대충 한 요 정도로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식민지로 복속이 된 느낌이지 완전히 복속된 건 아닙니다. 얘가 갈리아 키살피나, 얘가 프로빈키아나, 이제 트란살피나가 된 거거든요. 카이사르가 처음에 히스파니아 원정을 하면서 쭉 다니면서 루시타니아라고 하죠. 포르투갈 정복하고 막 그렇게 난리 피우고 다닐 때, 이미 이때 갈리아 원정을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갈리아에 대한 정보를 아주 치밀하게 습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당시 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 국내 판도가 과연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면은, 자, 이게 카이사르의 역사적인 갈리아 원정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묘사도에 따라서 지은 거거든요. 이 그린 거거든요. 뭐냐? 카이사르 왈 갈리아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켈트족의 영역과 벨기카, 나아가 이 아키타니아입니다. 이 벨기카는 벨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미 당시 프랑스가 이 로마의 나아바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헬베티족이 사는 스위스, 이렇게 있었다고 해도 대략 언어와 문화가 다른 족속인 벨가이랑 이 켈트족이랑 이 아키타니아로 나뉘어져 있었던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안 돼요. 뭐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을 수 있지. 그래, 당시 갈리아 국내 상황이 어땠느냐 이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확실한 거는 당시 갈리아가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서 왕위가 공백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 갈리아 왕위가 공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정확히 언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갈리아 원정기를 깊게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리아에 원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모종의 이유로 사라지고,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갈리아 부족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리아 왕위 공백이 최소한 한 세대간 이어졌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 최소한이에요. 저는 한 세기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갈리아 원정기 7년 차에 카이사르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베르킨게토릭스, 이제 갈리아의 왕으로 거의 최소한 한 세대간에 걸친 갈리아 왕이 공백을 이기고 갈리아 전체 부족 회의에서 갈리아의 왕으로 등극하는 위인이에요. 근데 이 베르킨 게토릭스라는 자도 그의 부친인 케틸루스가 아버지인데, 케틸루스가 전 갈리아의 지배권을 획득했으나 왕위에 오르려다가 부족민에게 살해되었다 라고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미 베르킨게토릭스의 아버지 때, 다시 말해 한 세대 앞에부터 왕위가 없었던 거예요. 왕위가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이 한 세대 전에 사라진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양한 부족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마저도 이 베르킨게토릭스가 오기 전까지는 쭉 왕의 공백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리아 원정의 1년 차만 여러분 봐도요. 헬베티족이 알프스에서 살다가 프랑스, 다시 말해 갈리아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제시가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르게토릭스라는 사람이 당시 헬베티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왕위에 오를 욕심에 귀족들과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갈리아 전체 통치권을 손에 넣기는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알프스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갈리아로 침입하는 명분으로 뭘 제시하냐? 바로 갈리아의 왕이 되고야 말겠다. 갈리아의 왕이 지금 비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할 때는 당연히 왕위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식의 묘사가 2년차에도 등장하고 거의 매 년차에 다 있어요. 갈리아의 왕위가 없었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침입하는 거고,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리아라는 지역 하나를 본인들의 약간 좀 독자적인 땅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걸 끊임없는 시도가 나와요. 이 구역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고, 심지어 벨가이 있잖아요. 벨가이는 좀 헷갈리는 구석이 좀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보충을 할 텐데, 벨가이도 갈리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고 하지만 카이사르가 벨가이를 정복한 다음에는 여기 독자적인 왕을 앉혔다는 식의 묘사가 있어요. 네, 이 왕이 벨가이의 독립된 왕인지 아니면 그냥 부족의 왕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어떤 느낌의 왕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갈리아 원정기에 1차 사료에 충실한 상태로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같은 문화권이라 그랬을 것이고 좀 문화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작용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벨가인들도 갈리아 왕위에 관심을 보입니다. 갈리아에서 그런 자들은 대개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로마의 통치 하에서는 야심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라고 하는, 갈리아 왕위가 비어있으니까 그 벨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부족들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는 묘사가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당시만 해도 갈리아의 왕위가 거의 한 세대간 비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또한 다른 사료들을 다 찾아봐도 어떤 과정에서 왕위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게르마니아는 1년차에 벌써 왕이 등장하고요. 브리튼도 왕 같은 느낌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통 브리타니아의 왕으로 쳐요. 꽤 날카로운 지적인데, 그렇게 종합하면 뭐냐, 갈리아는 여기 있는 지역은 왕이 사라진 상태고, 여기 게르마니아와 브리타니아는 통일적인 왕권을 가진 누군가가 통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이 브리타니아랑 게르마니아는 왕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갈리아의 그 내부 간섭을 한다든지 내정 간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침략군을 조직해서 보낸다든지 로마와 뭐라고 해야 돼, 로마와 외교적으로 쇼부를 신다든지 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갈리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중앙 집권적인 왕위가 없는 갈리아는 외적의 침입 앞에 갈갈이 찢겨나가게 됩니다. 약간 부족장의 명칭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사료 비판을 하면은 여러분, 또 하나 고대사가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사가 재밌는 부분은요, 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료가 적은데 우리 인류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시기가 사실 문자가 없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질적인 문화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고학적이고 이제 고대 시대에 대한 약간 이런 역사적인 상상을 하는 게 엄청 재밌어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갈리아는 어땠냐? 과거 갈리아는 또 묘사가 엄청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6년 차에서 등장하는 묘사인데, 예전에는 갈리아가 오히려 게르마니아를 때려 부시고 다녔다는 식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묘사가 길거든요. 6년 차 24절에서 다음처럼 묘사가 되는데, 다음 때는 갈리아인이 게르만인보다도 용맹하여 수시로 그들을 침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밀도도 높고예요. 인구 밀도도 높고 땅도 부족했기 때문에 라인강 너머에 식민지를 세우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갈리아 원정 당시 판도로 보면은 갈리아가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로마의 침입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오히려 갈리아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다 때려부시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 갈리아는 국력이 엄청나게 강성했고 오히려 게르만족이 열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는 그 갈리아의 전성기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알 길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갈리아는요, 이제 농경이 그래도 되는 곳이고 인구 밀도도 높고 문명도 로마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인 땅이었어요. 따라서 아마 갈리아의 왕이 있었던 시기 즈음에는 엄청나게 강했을 것으로 보여요. 제 추측입니다. 네, 제가 하는 그 갈리아 원정기 그 강의를 오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게르마니아에 대한 습속 같은 거 분석하는 거 보면요, 습지라기보다는요 거의 몽골 초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 빽빽한 숲들이 많은 몽골 초원 같은 느낌인데 숲이 많은 겁니다. 게르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이 그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그 부족의 영토 주변에 황무지를 넓게 가지는 걸 엄청 좋아한대요. 또 싫어하는 거 뭐냐면은 계속 유목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짓는데 불필요한 공을 들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의 독특한 풍습 중에 하나는 토지나 집 같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을 안 뒀대요. 왜 관심을 안 뒀냐? 어차피 유목을 해야 되니까. 많이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동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또한 집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농경을 하면 뭐합니까? 계절에 따라서 또한 시대에 따라서 유목을 하니까 약간 토지 소유 같은 제도를 굳이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묘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습지라기보다는 거의 몽골 초원에 있는 몽골 같은 느낌이고, 맞습니다. 갈리아는 평원이라서 왕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게르마니아도 1년 차에 바로 아리오비스투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거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갈리아의 전성기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았고 또 문명도 비교적 발달했고 농경도 됐기 때문에 갈리아의 왕이 통일적으로 있었을 때는 아마 옆에 있는 부족들을 다 때려부시고 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갈리아족의 분열을 카이사르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왜냐? 당시 정치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원정의 전쟁이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갈리아는 이미 크게 셋 정도의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왕위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국내적 상황이고, 두 번째, 또한 브리타니아 왕과 게르만 왕의 개입으로 자주국방도 요원해집니다. 이 자주국방이란 키워드가 또 등장해요. 카이사르왈 아까 말했다시피 갈리아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고 했죠. 켈트족, 벨가이, 벨기에 쪽이죠. 그리고 아키타니아, 아키텐 지방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다 내분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켈트족 있잖아요. 당시 켈트족도 심지어는 내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냐? 갈리아에 왕위가 없지 않습니까? 왕위가 비었으니까 서로 그 왕이 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부족들끼리. 카이사르에 의하면 세콰니족이라는 인물이 프랑스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주 유력한 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이후까지 쭉 동맹 관계를 이어가는 하이두이족은 이 갈리아 남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리옹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강대한 부족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키타니아가 지금의 아키텐이고 벨가이가 지금의 벨기에랑 네덜란드입니다. 약간 플랜더스 지방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게르만족과 브리타니아족의 나아가 로마의 침입에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내분이 한 층위가 더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 그런데 그 하이두이족조차도 내부에서 내분을 일으켜요. 바로 디비키아쿠스랑 둠노릭스라고 하는 형과 동생이 나뉘어져가지고 내분을 일으킵니다. 이 내분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그런 계기가 뭐냐면요. 이제 세콰니족과의 전쟁에서 져요. 여기 보였다시피 세콰니족과의 전투에서 여기는 하이두이족이 한번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는 형인 디비키아쿠스가 하이두이족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패전의 결과로 권력에서 밀려나고 동생인 둠노릭스가 일어나면서 하이두이족도 내분을 겪게 된 거예요. 그쵸? 프랑스랑 네덜란드를 반반 섞은 느낌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이두이족이 여기 왜 세콰니족한테 패전했냐, 이것에 대해서 카이사르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졌냐? 세콰니족은 하이두이족과 싸우고자 게르만족의 왕인 아리오비스투스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대충 무슨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 나당 동맹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다운받아보죠. 다운을 못 받을 것도 없죠. 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 저로서는 아주 감사하군요. 자, 신라도 뭡니까?
신라도 이 내부에 한반도를 통합하기 위해서 외세인 당나라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신라는 당나라를 물리치고 결국에 이 삼국을 한번 통일하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세콰니족도 갈리아 내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게르만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두이족이 패전을 해가지고 이걸로 하이두이족이 패전해서 형이랑 동생이 하이두이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더 쪼개진 거죠. 자, 그러면은 세콰니족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맞아요. 그 지금 콩푸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건데 신라는 너무 대단한 겁니다. 자주국방으로 당나라를 물리쳤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신라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콰니족은요 신라랑 달라요. 어떤 게 달랐냐? 신라는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 신라는 당나라와 한번 싸우잖아요. 싸웠을 때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통합에 성공하죠. 하지만 세콰니족은 게르만족을 끌어들여서 하이두이족을 물리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게르만족과 싸우는 거를 실패해요. 그래서 세콰니족조차도 게르만족한테 박살이 나고 오히려 용병이었던 게르만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침략당하고 조공바치고 약탈을 당해요.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게르만인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콰니족과 동맹을 맺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콰니족 엄청 약해 보여. 그냥 배신해야겠다 해서 세콰니족을 배신합니다. 근데 세콰니족이 게르만족을 못 막아요. 그래서 이때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 세콰니족이 게르만족한테 엄청나게 심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왕인 아리오비스토스가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합니다. 게르만족에도 휘하 복속된 부족들이 많을 거라닙니까? 내 휘하에는 어떤 부족이 살 땅이 필요하니까 세콰니족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내놔, 부동산 내놔, 꺼져. 이런 식으로 땅을 빼앗고 공물을 받고 인질도 받습니다. 요거를 어차피 컷으로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걸 요구를 당하는 거죠. 그 게르만족이 첫 번째 땅 내놔, 두 번째 인질 내놔, 세 번째 세금 내놔. 자, 세콰니족이 이걸 당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삼국통일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못 물리쳤으면은 신라도 똑같은 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세콰니족은 신라처럼 당나라를 못 막았듯이, 신라는 당나라를 막았는데 약간 신라가 당나라를 못 막은 느낌처럼 게르만족을 못 막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삥을 뜯깁니다. 그럼 판도가 어떻게 됐냐? 이제 판도가 엄청 요상하게 됩니다. 세콰니족은 게르마니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고요. 하이두이족은 약간 행운 아닌 행운을 누리는데 게르만족이 세콰니족을 수탈하는 그 덕분에 하이두이족이 이 세콰니족으로부터 침략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이두이족은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리아가 정말 개판 우문전이 되는 겁니다. 게르만족한테 쥐어터진 세콰니족, 나아가 그나마 갈리아의 정통적인 이런 권력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던 하이두이족은 형인 디비키아쿠스랑 동생인 둠노릭스가 내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자, 그럼 벨가이족은 어떻게 됐냐? 벨가이족 역시 갈리아 왕위를 탐내고 있었다는 묘사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그 브리타니아의 왕이었던 카시발레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이었는지 아니면 부족장 느낌이었을지, 그게 아니면 다른 느낌이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정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거의 브리튼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브리튼의 왕으로 추정이 되는 카시발레오누스에 의해 뒷공작으로 선동을 당해서 벨가이족도 갈리아 내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참전이지 사실상 선동당한 거고 내전 간섭으로 당하죠. 내전 간섭. 그래서 이 프랑스 본토에 있는 곳은 벨가이도 이 브리타니아로부터 엄청나게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제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은 벨가이도 어떻게 됩니까? 게르만족한테 두드려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라인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게르만족이 세콰니족을 한번 거의 반쯤 복속을 시켰잖아요. 거의 복속을 시켰는데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벨가이 쪽도 이제 이 침략을 하고 수탈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 벨가이족이 밀려요. 게르만족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자연스럽게 게르만족이 너무 싫죠? 그러니까 갈리아로 밀려드는 겁니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게르마니아의 침략이 이 스위스에 살고 있던 헬베티 쪽한테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스위스에 살고 있던 이 헬베티족한테도 영향을 줘서 헬베티족도 갈리아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르만족이 침략을 하고 벨가이가 넘어오고 헬베티도 넘어오고, 그로 인해서 갈리아는 더 갈등과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그 와중에 세카니족은 힘이 없고 하이드이족도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엄청난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법무관 임기 직후에 파견된 히스파니아 원정을 하면서 이러한 갈리아 내부 분위기를 모두 조사했어요. 확실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갈리아 내부가 허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까지 존버해요. 카이사르가 이탈리아에서 법무관 임기를 끝내고 히스파니아로 가서 총독을 하면서 루시타니아, 포르투갈 정복을 한다고 했죠. 이때 카이사르의 목표는 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죠. 사실상이죠. 아예 이 히스파니아 원정도 갈리아 원정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정예부대 양성입니다. 정예부대 양성. 이런. 그 두 번째는 참모진 양성입니다. 그 세 번째는 갈리아 분위기 파악.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지점인데요. 카이사르가 이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있을 때 루시타니아 원정을 해가지고 정복한 거 좋아요. 좋죠. 성과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요, 원로원 의원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반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카이사르가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무리수 둔 건데, 루시타니아, 포르투갈 당시로서는 원로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한 전쟁. 너무 크군요. 그래서 만약 지면 반역죄 내지 사전죄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전죄는요, 전쟁 선포권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한인데 이걸 무단으로 한 거죠. 그쵸,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물론 배경이 있어요. 믿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이 삼두 정치 있잖아요. 삼두 정치로 이제 카이사르랑 이제 크라수스랑 폼페우스가 동맹을 맺어서 서로 원로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역죄로 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타니아 원정을 성공했기 마련이지, 만약 실패했으면 충분히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카이사르가 이 히스파니아 총독에 있을 때 이 루시타니아 원정을 한 것도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정예부대 양성, 참모 양성, 나아가 갈리아 내부 분위기, 정보 습득을 위해서 했던 건데, 이미 갈리아 원정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확보하고 병력을 확보하고 참모를 확보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치밀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진짜로. 그 결과 카이사르가 왔을 때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거의 썩창이 난 갈리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고, 자,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여기 진주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그려보죠. 승리의 상징 티리얼 퍼플로 한번 해봐야겠다. 자, 권력의 상징이 티리얼 퍼플이에요. 이게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게르만족이 지금 계속 다 때려 부시면서 서쪽으로 오고 있죠. 갈리아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살고 있던 약소 부족들은 게르만족을 피해서 이동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로마군 같은 경우에는 갈리아 원정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프랑스 남쪽을 통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전쟁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 명분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헬베티족, 게르만족의 침입을 분명하게 받을 이 헬베티족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피해서 갈리아로 침입할 때 이때를 명분으로 삼자. 그리고 이게 또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카이사르가 이것도 법무관 임기 시절에 다 파악을 해둔 건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고 이용합니다. 이 디비키아쿠스 있지 않습니까? 얘가 하이두이족의 대표였어요. 이게 그 동아시아에도, 여러분, 동아시아에도 조공무역 체계가 있죠. 자, 조공무역 체계 한번 봅시다. 조공무역 체제. 네, 이게 어느 국제 정치나 다 똑같아요, 사실. 자, 조공무역 체제가 뭡니까? 여기 난징이건 북경이건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이 인사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상으로 그걸로 국제 정치에 편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편입이 되면 뭘 합니까? 그제서야 여기 있는 짱인 이
이 중국이 주변에 있는 국제 관계를 조율해주는 이제 지도자이자 형님으로 행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오고 하면서 10만 원 주는 거죠. 당시 국제 정치도 비슷합니다. 카이사르가 법무관 시절에 있을 때 이미 다 파악한 게 뭐냐면은 갈리아에서 갈리아 부족들 중에 그 먼저 원로원과 접촉해가지고 본인들의 공식적인 갈리아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은 부족이 하이두이족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이두이족은 갈리아에서 거의 뭐 주도적으로 로마에 있는 원로원과 화평을 맺고 뭐 조공도 바치러 오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지위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미리.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카이사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강조하는 것은 하이두이족은 로마의 친구이다. 동맹이다. 요거를 이 빡빡이 아저씨가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자, 명분이 아주 잘 만든 명분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만든 명분입니다. 실제로 팩트로 하이두이족이 원로원에 와가지고 이쪽의 지위를 통치권을 인정받고 있었고 실제로 형식적으로라도 동맹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니 명이 자동으로 참전을 하듯이 카이사르가 이 각을 봅니다. 자, 복습할게요. 게르만족이 헬베티족 스위스를 침략해. 이것 때문에 스위스에 있는 애들이 프랑스 남쪽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남쪽에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하이두이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카이사르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요. 하이두이족 원로원의 동맹이자 친구야. 만약에 헬베티족이 하이두이족을 공격하면은 로마군도 진격을 해가지고 우리 동맹을 도와줘야 돼 하는 걸 명분을 해가지고 하이두이족을 가고요. 도우러 가고 이걸로 갈리아 원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미 갔을 때 이미 하이두이족이 분열이 되어 있는 거를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아예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간에 하이두이족의 내분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이 디비키아쿠스와 둠노릭스가 갈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얘네들을 카이사르의 그 클리엔테스로 삼아버리거든요. 아 이러면 아예 사진을 바꿔야 되네. 잠시만요. 아무튼 여기 카이사르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카이사르가 여러분 계속 말했다시피 로마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클리엔텔 아닙니까?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중재해주는 사람이 권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이 권력을 중재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카이사르가 이제 파트로누스가 됐다는 거예요. 파트로누스가 됩니다. 카이사르는 파트로누스가 됨. 여기에서 디폴트로 이렇게 되지. 하이두이족의 파트로누스가 됨. 아무튼 카이사르가 이렇게 갔는데 카이사르가 이 둘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파트로누스가 돼요. 그리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없이 둠노릭스 다시 말해 이 동생을 찍어 누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복속을 시켜요. 다시 형한테 복속을 시켜. 그것도 명분을 잘 잡아요. 왜냐? 어쨌든 간에 원로원이 인정한 하이두이족의 지도자는 디비키아쿠스다. 지금 전쟁 중이니까 동생은 본인의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런 이익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찍어 누릅니다. 물론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찍어 눌려줘요. 그러다 4년차에 이 동생인 둠노리스가 반란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내분이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카이사르가 손쉽게 해치우고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카이사르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 명분 잘 잡고 그러니까 하이두이족을 그런 식으로 평정을 합니다. 디비키아쿠스와 둠노릭스의 분쟁을 조정해가지고 하이두이족을 자신의 휘하에 통합을 시키고 이 힘을 바탕으로 게르만족이 하이두이족 침략하던 걸 막아내요. 그리고 이걸 막았으니까 헬베티족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영토가 이렇게 변한 거고. 그리고 세ኳ니족 이제 세ኳ니족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차이. 그러니까 2년 차에는 이 벨가이까지 사실 다 가요. 다 갑니다. 세ኳ니족 역시 이 카이사르가 이제 게르만족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카이사르한테 붙습니다. 붙고 나서 게르만족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세ኳ니족이 배신하려고 카이사르한테 반란 일으킨 거 카이사르가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벨가이 쪽까지 쭉 밀어서 2년 만에 이만큼에 달하는 영토를 장악을 합니다. 그 3년 차에는 대서양에 있는 바다민족 있죠. 대서양에 있는 바다민족이 계속 해상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범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쪽을 계속 유린하고 다녀요. 카이사르가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 노르망디 주변에 엄청나게 강한 바다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배가 로마인들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해요. 약간
배랑 건축을 잘 아는 친구가 말해주기를 이게 약간 당시 대서양에는 바다 민족들이 타던 배가 범선 느낌의 판옥선 느낌이었다고 좀 말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 당시에 대서양의 바다 민족이 어떤 배를 타고 다녔길래 로마인을 그렇게 괴롭혔냐, 카이사르를 애먹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복원된 그림 같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약간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한번 직접 그려가지고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후!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3년 차에 여기에 있는 본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키타니아도 다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이 갈리아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던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기 위해 평정하기 위해 브리타니아로 가서 브리타니아 원정도 하고 5년 차에 돌아왔다가 다시 쭉 돌아가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10일 만에 라인강을 건널 수 있는 목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쭉 가서 게르만족 다 때려 부시고 6년 차에도 비슷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7년 차에 그 유명한 이제 베르킨 게토릭스 있지 않습니까? 베르킨 게토릭스 아주 유명한 그림이기도 해요. 7년 차가요, 여러분. 갈리아 원정에서 7년 차가 진짜 전쟁적으로는 제일 재밌습니다. 문화사적으로는 6년 차가 제일 재밌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베르킨 게토릭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넌지시 말하긴 했지만은 최소한도로 잡아도 장장 한 세대 그 최대로 하면 한 세기에 걸친 갈리아 왕위의 공백을 극복하고 갈리아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갈리아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 이게 갈리아 원정 7년 차예요. 갈리아 원정 7년 차고 이때 여러분 갈리아가 분위기가 엄청 미쳐 돌아가요. 진짜로. 엄청 미쳐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 보자. 어디부터 말하지?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오랜 시기에 걸친 갈리아 왕의 공백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리아 원정 7년 차에 갈리아의 왕이 등장했을까? 이 공백을 어떻게 갈리아족이 극복을 한 걸까 하면은 자, 카이사르가 와서 다 때려 부시고 다니죠. 게르만족도 때려 부셨고 브리타니아도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7년 차에 로마 내부 정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삼두 정치 끝으로 로마 내부 정치에서 카이사르를 지켜줄 세력이 사라짐. 특히 클로디우스도 암살당하고요. 병미파 정신 살해. 다시 말하지만 갈리아 원정을 하는 동안에 한 4년 차였나 5년 차에 율리아가 죽어요. 율리아가 누구냐? 카이사르의 딸이고 이제 이 폼페우스와 결혼 동맹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를 해준 카이사르의 딸이란 말이죠. 그렇게 카이사르와 폼페우스가 율리아를 매개로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건데 율리아가 카이사르의 손자를 낳다가 죽습니다. 손자도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도 동맹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 폼페우스가 더 이상 카이사르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정치적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너무 훌륭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필요성도 생기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기본적으로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를 싫어합니다. 캄파니아 토지 개혁 때문에 그래요. 그 제 로마사 강의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카이사르가 엄청 무리하게 이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밀어붙이거든요. 이때 계기로 심지어 당시 카이사르의 동료 집정관이었던 사람도 카이사르가 하는 안건 다 반대하고 손절치고 그냥 아예 로마 원로원 그 의원들로부터는 그냥 아예 손절을 당했다고 그냥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카토 의원을 치니까 다른 버튜브하는 카토님이 자, 카토 의원인데 이게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대략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닌가?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까? 카이사르의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카토 의원이 카이사르에 의해 명령받은 릭토르들에 의해 쫓겨나는 장면을 그려줘. 아, 이거 어떻게 그려주지? 자, 한번 보죠. 자, 검색어가 카이사르의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카토 의원이
카이사르에 의해 명령받은 릭토르들에 의해 쫓겨나는 장면을 그려줘. 오, 꽤 영웅적으로 그래도 그려줬네요. 뭔가 고증이 안 맞는 옷 같은 게 좀 드러나긴 했지만은. 자, 카토 요원이 이렇게 연설하는데 카이사르가 뭐지? 카토 요원을 강제로 끌어내요. 강제로 그냥 끌어냅니다. 왜 강제로 끌어내요? 왜? 이 씨발 당장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통과를 시켜야지 정치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원로원의 관습법에 따라 원로원의 개회 시간은 이 카피톨리누스 언덕 너머로 해가 지면은 원로원이 패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원로원 패입니다. 그런데 카토가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의사진행 방해를 한 거고 계속 이상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막 숫자 단위 하나하나 다 말하면서 회계 보고를 한다든가. 근데 카이사르는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해야 되니까 원로원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현재 발언 중인 그 원로원 의원을 끌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선을 넘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이 일을 계기로 카이사르를 증오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요인이 뭐 정리가 됩니다. 로마 정치가 내부가 분위기가 바뀐 게 잠깐만요. 1차 3두 왜 안 써지니 친구야? 1차 3두 정치 종말 이후 정치력이 저하됨. 그리고 저하됨 플러스 카이사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힘 폭발. 이걸로 카이사르가 원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아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원정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될 그런 판에 놓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당시 갈리아족이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르킨게토릭스를 옹립을 해가지고 갈리아의 왕위를 복원을 시켜서 어떻게든 로마인들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사고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와중에 사고 과정에 또 하나 드는 게 또 하나가 있네요. 이것도 좀 보충을 해보죠. 세 번째로는 카이사르가 이미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다 박살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이 카이사르를 물리치고 독립만 한다면은 게르만족도 지금 약해졌고 브리타니아도 약해졌으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엄청나게 강대한 부족 중에 하나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선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내부 정치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 7년 차에 반란 일으키면은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갈리아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맞았고, 그렇게 갈리아의 왕으로 옹립된 베르킨게토릭스가 7년 차에 카이사르와 결전을 벌이고 엘리시움 전투에서 이 베르킨게토릭스가 이 몰락한 다음에 카이사르는 완전한 형태의 갈리아 원정을 갈리아 이쪽 그 통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걸친 갈리아 원정이 카이사르의 승으로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카토 의원이 발의한 카이사르에 대한 원로원 최종 권고가 통과가 되면서 카이사르가 역적이 되고 네, 카이사르는 그 갈리아 원정 7년 차부터는요 진짜 원웨이예요. 진짜 원웨이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카이사르가. 그러니까 역적질하고 다 때려부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로마 내부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패전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쓰레기가 될 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갈리아 원정도 완수를 못하면은 그냥 세력 기반도 안 생겨.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이두이 부족이랑 레미족이 이 카이사르에 아주 충실한 클렌테스 부족으로 활약을 하는데, 네, 이 두 부족도 카이사르가 그냥 대놓고 갈리아 원정에서 말하거든요. 충성심이 좀 의심이 됐었다고. 갈리아의 왕위가 복원이 된 마당에야 하이두이족이나 레미족 같은 갈리아 부족도 좀 카이사르를 돕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당시 카이사르는 보급을 전반적으로 하이두이족한테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두이족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보급당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로를 통해서 군대 보급도 다 시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갈리아의 왕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하이두이족,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식량 보급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급 끊어버리면 카이사르 망하네? 그러면은 얘 어차피 로마 국내 정치에서도 버림받으면 그냥 쓰레기 되잖아. 그냥 배신할까? 근데 대놓고 배신하는 건 좀 그러니까 간을 봐야지 하는 그런 상황을 아마 바랬던 것 같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원정이 7년 차에 다다랐을 때 가장 최대 위기에 맞이합니다. 로마로 돌아갈 수도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 보급품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이 원정을 완수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원웨이로 쭉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그 아바리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갈리아의 왕인 베르킹게토릭스가 이끄는 모든 군대를 다 쳐부수고 그 엘리시움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끈 다음에 이 갈리아 원정이 결국 통합이 되고요. 이제 완전히 모든 저항이 다 포섭이 되고요. 그리고 카토 의원은 카토는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수가 되자마자 원로원 최종국을 때립니다. 이것도 재밌는 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토는 그 이미 6에서 7년 차 그때쯤 되면은 진작에 이 7년 차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원로원 최종 권고를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원로원 최종 권고를 안 때렸냐? 그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역사적인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냐? 제가 믿는 추론은 카이사르는 진짜로 갈리아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로마를 위해서라도 일단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로마가 갈리아 원정 끝나고 브리타니아나 게르마니아까지 영토를 넓혀놨을 때 그때 카이사르한테 원로원 최종 공고를 때려서 이제 카이사르만 없애고 로마 영토 넓혀놔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했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권고. 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추론들이 있어요. 추론이라기보다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번역상에 약간 좀 그런 논쟁인데 권고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세나투스 건술툼 울티뭄이잖아요. 이게 원로원 권고 조정 결의 그다음에 이제 최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 콘술툼을 뭐로 번역할 거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자 콘술 그쵸 최후 통첩인데 콘술이 집정관이죠. 그 상담자예요. 상담자, 조정자 이거인데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타협이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타협이 없이 무조건 우리들의 요구에 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권고 느낌도 나고 그런데 콘술이 조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원로원 최종 권고도 사실상 원로원 의원들끼리 결의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의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원로원 최종 권고가요. 물론 콩푸님이 말한 것처럼 나와서 마지막으로 변명 한 번 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필살기요.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받은 사람은 다 비참하게 죽어요. 결국에는. 결국 카이사르도 칼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요.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카토 의원이 분명히 최종 권고를 해요. 지금 당장 무장 해제하고 혈혈단신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와라. 로마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 권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권고를 실제로 한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거의 완수한 직후에 카토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원로원 최종 권고를 때리고 그때 이제 군단병들을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죠.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루비콘. 그때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받고 갈리아 동맹부족들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루비콘 강을 쫙 건너서 로마 내전이 시작되는 거고 폼페이우스는 여기서 쭉 이제 마케도니아로 도망가죠.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도망가서 이쪽에서 장기전을 하려고 하고 그럼요. 카이사르가 바보도 아닌데 이미 자신의 세력의 근거지가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마당에 설마 무장을 다 해제하고 떨렁떨렁 걸어갈까요? 그쵸? 그런데 로마 내전까지 쭉 이야기를 해보면요. 로마 내전이 사실 카이사르한테 유리한 전쟁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카이사르의 세력이 요 정도였다고 하면은 복속을 시켰으니까 결국 네, 폼페이우스가 원로원파죠. 공화파인데 폼페이우스의 영토가 대충 요 정도였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이 이집트도 동맹이었고 흑해 쪽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지중해 세계의 전체 곡물 창고가 다 폼페이우스한테 있어요. 전부 다 폼페이우스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카이사르가 이탈리아 반도까지 넘어와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한다고 해도요. 이탈리아 반도랑 갈리아랑 게르마니아에 있는 경제력만으로는 여기는 인구랑 군사력을 못 먹여 살려요.
당시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그 흑해, 그 마케도니아, 나아가 이집트까지 모든 경제력의 중심지가 다 폼페이우스한테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여기 싸우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도망가서 여기다 해상 봉쇄해가지고 말려 죽이자. 장기전으로 지구전으로 가자. 그 지구전 전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속전속결로 바로 로마를 먹어요. 로마를 먹어서 정통성을 차지하는 거를 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로마 내전까지 얘기를 하네. 그렇죠? 그 콩푸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원로원의 이 삼국지에 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천자를 차지한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관군이죠. 로마에서는요, 원로원을 차지한 사람이 관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로마에서 이 카이사르가 침략할 때 폼페이우스는 도망가기로 하는데 이때 키케로가 반대를 해요. 안 된다. 우리 도망가면 안 돼. 그 피난 가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위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원로원의 권위 하에서 관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원로원 최종 권고를 때리고 반역자 낙인을 찍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로마를 버리고 마케도니아로 피난 가면은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로마 원로원을 새롭게 소집할 거다. 그러면 원로원이 몇 개가 됩니까? 원로원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원로원이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원로원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 관습법에 따르면은 진짜로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의 관습법상이죠. 관습법상 서울이 이 수도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는데 당시 로마는 그거 이상으로 진짜로 로마가 관습적으로 진짜 수도였어요. 로마가 없으면 원로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흐름대로 하니까는 뭔가 잘 되고 좋네요. 자, 쭉 정리해보죠. 자, 그러면 왜 로마에서 나오면은 힘드냐? 첫 번째, 원로원 개폐회 시간도 다 로마시 지형에 맞춰짐.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은 엄밀히 지역마다 달라서 플러스 로마의 7개 언덕에 의해 정해져서 피난 가면 원로원 개회 폐회 시간도 뭐라고 해야 돼? 변화됨. 그럼 뭐예요? 근본이 사라지죠. 자, 첫 번째 쓴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로마를 버리면 엄청 심각한 게 많아요. 두 번째는 원로원이 의정 활동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도 그것을 기록할 기록 보관소가 로마의 관습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거기가 어디다? 바로 콩코르디아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적으로 통과된 법안, 결의안, 그리고 회계내역 등은 사원의 사제들의 협조로 보관되는데 이걸 못함. 그러면은 원로원은 뭐가 됩니까?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멍텅구리와.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마케도니아에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쭉 말하죠. 로마 시민들은 1000년 넘게 그쵸, 거의 1000년이죠. 거의 1000년간 로마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로마를 떠나면 마케도니 정치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 외국 동맹국들이 그 로마 원로원을 차지한 카이사르 편을 들지 피난간 마케도니아 원로원의 편을 들지 알 길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진 다 정치에서 근본과 정통성이 사라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키케로는 절대로 마케도니아로 가지 마라고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장기전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하면서 키케로와 폼페이우스가 설전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뭐 군사력이 있는 사람 편으로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키케로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요. 결국에는 마케도니아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쪽을 다 차지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하고
원로원을 새로 구성합니다. 당연히 새로 구성한 원로원은 자신의 끈아프들만 다 앉히겠죠. 그리고 폼페이오스는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보급을 끊으면서 경제력으로 말려 죽이려고 하는 전략을 이제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카이사르는 여기서도 원웨이입니다. 여기서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가 무조건 져요. 경제력으로 이쪽에서 곡물 수출되는 거 다 막으면은 국민들도 말라 죽고 이제 군단병들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한겨울에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여기 마케도니아 여기 발칸반도에서 디라키움 전투와 파르살로스 전투를 강요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예, 폼페이오스가 져가지고 쭉 가서 이집트로 쭉 도망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폼페이오스는 이 이집트도 자기 나와바리예요. 그 아버지의 클렌테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입장에서는 굳이 로마 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필승법이 보인 겁니다. 그냥 폼페이우스의 모가지를 따서 바로 카이사르한테 선물을 해주면은 그냥 카이사르는 당연히 동맹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자기 영토로 온 폼페이우스를 암살하고 그렇게 로마 내전이 어이없이 끝나게 되는 거고 카이사르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통합한 중심 독재관이 되는 겁니다. 아, 뭐 말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지켰으면 카이사르가 못 이겼을까? 역사에 만약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히려 카이사르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폼페이우스가 충분히 도망갈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폼페이우스는 물론 동방원정을 5년 만에 끝마친 엄청난 장군이긴 하지만 동방원정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습니다. 만약에 갈리아 원정을 하고 바로 돌아온 실전 경험이 빵빵한 군단병들이랑 폼페이우스의 군단병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자랑은 해군이고 카이사르의 자랑은 육군인데 굳이 육전을 해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전을 해서 굳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폼페이우스 나름으로는 필승법으로 해가지고 장기전을 하려고 마케도니아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맞아, 그 중요한 거 프톨레마이오스가 직접 당연히 파라오가 직접 목을 따진 않았겠죠. 부하들 시켜서 한 느낌도 있을 거고 그것도 미스터리가 있죠. 정말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시를 해가지고 폼페이오스를 죽인 거냐. 근데 아무리 봐도 맥락으로 보기에는 폼페이오스 맞아요. 그게 논란이 있어요. 나름 이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는 지켜줬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노렸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노렸어요. 밑에서 독단적으로 죽였다.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뭐 내막을 어떻게 알겠어요. 카이사르가 대노했다는 것도 유명한 야사죠. 야, 나는 폼페이오스 죽일 생각 없었는데 네가 무단으로 죽였어.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아마 프톨레마이오스가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맞아. 그게 있어요. 또 그러면은 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폼페이오스를 암살한 명분이 또 뭐였냐? 그것도 약간 원로원의 정통성에 기초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 그런 말도 있어요. 야, 이거 어차피 로마 언론을 근본으로 쳐야 되는데 이 폼페이오스 사실 역적 아니야? 왜냐면 여기 로마 언론이랑 전쟁하는데 했다는 그런 말도 어디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 이집트가 아주 재밌는 땅이에요. 이집트가 아주 재밌는 땅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론해 보면서 이제 공부라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건요. 이 당시 갈리아의 판도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도 강조한 거지만 갈리아 원정 관련한 영상이 많은데 당시 갈리아의 판도가 얼마나 썩 차이 나 있었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영상을 잘 안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요거를요 가능하면은 제가 좀 더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 같은 데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분명히 지도나 이런 거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머리 좋게 이 분열이 된 상황을 잘 파고들어서 원정을 했고 게르만족이랑 브리타니아랑 로마 내부에 있는 정치 이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